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67화 물건이 사라지고 경험을 사는 공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클리 이슈 먼저 이야기할게요. 봄봄님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열리는 방송이 나가는 날짜로는 전주가 되는 열리는 서울 워크 디자인 위크라는 그 박람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SWDW 2019라고 해서 요게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 아마 광고로 접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세우는 이제 슬로건이 일하는 사람들의 축제. 창업가부터 투자자 기업가까지 그리고 직장인부터 프리랜서까지 디지털 노마드까지 모두 모이는 곳이라는 거를 타이틀로 내걸고 있거든요. 4일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올해로 2회를 맞이했어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이제 연사들의 리스트를 제가 이제 쭉 봤는데 요즘 좀 주목받고 있는 어떤 창업가부터 그리고 이미 업계에서 굉장히 평판이 나 있는 어떤 대표들까지 좀 다양한 라인업이 되어 있어서 인기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좀 많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티켓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음 카카오의 조수용 대표를 비롯해서 에어비앤비의 유호현 대표 그리고 플러스X의 신명섭 대표 등 이제 좀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 대부분 약간 20, 30대들이 조금 선망하는 브랜드이거나 그런 네네.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의 얘기도 1020의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3040의 기성세대 모두가 고민하고 있을 내일의 내 일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좀 다양한 고민과 소통을 이제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모임 같은 것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이 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많이들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일에 대해서 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참가하는 업체들의 대표들도 이 회사가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나의 일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뭐 커리어를 잡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들 좀 많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정말 뭐 책이나 뭐 어떤 컨텐츠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일하던 방식이나 커리어를 쌓는 방식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나의 삶의 방향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자기들만의 어떤 길을 찾아서 브랜드를 세운 기업가들이 또 조금 많이 연사로 서기도 하고 이런 주제들이 또 많이 열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이 우리의 삶을 대체할 것이다. 우리의 일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정말 네네. 그렇게 되냐 아니냐 막 이런 없어질 직업은 그럼 뭐냐 남는 건 뭐가 남냐 막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기사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사실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일에 대한 어떤 이런 속성도 바뀌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어떤 장이 펼쳐져서 이루어지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또 한동안 그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되게 핫한 키워드였는데 맞아요. 요즘은 또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범범님의 워라밸은 어떠신가요? 저의 워라밸이요? 저의 워라밸 어떤가요? 저 요즘에 좀 그게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저는 워라밸도 워라밸 고민이고 좀 오래 일을 하면서 되게 먹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오래 일하고 싶어요. 되게 이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오래 일을 하려면 내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내가 되게 똑바른 나의 캐릭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누군가가 날 써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과연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저는 요즘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래 일한다는 거의 의미가 네. 돈을 길게 번다는 거이기도 하겠지만 네네. 물론 네. 내가 올바른 정신? 네, 그러니까 네. 멘탈을 좀 흔들리지 않은 채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또 사람들이 더 많이 고민하는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와 나이 차이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나이 먹으면서 저와 나이 차이가 나는 분들하고도 계속 일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으면서까지 오래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얼마나 큰 욕심인가. 저 요즘에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서 음. 진지하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네, 우리 프로 고민너예요. 네, 어떻게 피님은 그럼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아,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제일 관심 갖고 봤던 이슈를 하나 공유할까 하는데, 지드래곤이 전역을 했죠. 10월 26일에 전역을 하자마자 거의 뭐 한 일주일 좀 열흘 만에 기습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발표하면서 되게 떠들썩 하더라고요. 네, 인스타그램 사진 올라온 걸 또 네. 보긴 했는데. 또 우연찮게 유튜브에서도 관련된 뭐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자꾸 보게 돼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다가 아, 그럼 위클리 이슈로 이걸 얘기해야겠다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그 지드래곤이 운영하는 브랜드 피스 마이너스 원과 이제 나이키에서 콜라보를 해서 11월 8일에 기습적으로 그 운동화 에어포스 원 로우 파라노이즈를 발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한정판으로 우선은 818쪽. 생일이죠. 그렇죠. 그 노래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음. 자기가 88년생 8월 18일 생이라고 의미부여를 하면서. 근데 이날 그 피스 마이너스 원의 홈페이지와 나이키 홈페이지 그리고 그 홍대 스니커즈 매장에서 이제 발매를 했는데, 응모하려고 그 홍대 매장에 간 사람들의 줄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 지인도 그걸 목격을 했는데 네. 엄청난 인파에 놀랐다고 했어요. 제가 어떤 블로그에 글을 봤는데, 알바 빼먹고 뭐 갔다거나 아니면 퇴근하자마자 가서 2시간 동안 줄 서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역을 하자마자 이렇게까지 여전한 이슈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기도 했고, 그 콜라보레이션 한 그 한정판 운동화가 굉장히 또 독특하기도 했어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GD가 이제 드로잉한 그 붓터치 같은 게 아웃솔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재질이 원래 까만색으로 덮여 있는데 그게 이제 신다 보면은 스크래치가 나서 벗겨진대요. 근데 벗겨지면 그 GD가 그 페인팅한 그 드로잉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약간 좀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수가 또 시그니처잖아요. GD 그 브랜드의. 네, 그 데이지. 네. 데이지에 이제 꽃잎 하나 없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리본을 위에 묶잖아요, 보통 운동화를. 네네. 근데 이제 맨 밑에 묶어가지고 보여주는? 그래서 약간 되게 아티스틱한 면모를 여전히 과시하면서 이제 그 한정판이 우선은 이제 나왔는데, 이게 판매가가 21만 9천 원이었는데 벌써 리셀가로 뭐 300만 원이네, 500만 원이네 막 엄청 떠들썩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공식 발매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되나? 라는 게 되게 놀랍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지드래곤이 여성 팬, 남성 팬을 다 골고루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제대하고 나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유난히 남성 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막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뭘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주목을 한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아니 저는 이게 리셀가가 벌써 이렇게 뭐 기사가 떴더라고요. 중나에 500만 원의 리셀가 형성 막 벌써 이렇게 네. 이걸 보면서 아 GD 파워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는데, 인스타그램을 제가 이제 보다가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에디터가 있는데, 잡지 에디터가 그 사람이 글을 쓴 게 하나 있어요. 네. 또 GD가 제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글을 썼는데, 제대를 하자마자 그 나이키와 콜라보를 발표했고, 그리고 GD가 그 자기 인스타그램에 시계를 차고 사진을 찍은 걸 업로드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저 시계가 중고 시계 값도 올랐다. 그러면 이제 더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 이미지를 뭘 했냐면, 데프콘이 GD야 이제 너 신을 거 많잖아. 나이키 그만 사. 뭐 이거 한 장면을 캡처해서 네. 올린 거예요. 그분도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GD 씨가 인플루언서인 것도 알겠는데 그런 모델들은 이제 안 하면 안 될까? 투정 같은. 아, 맞아.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그 영상의 코멘트들은 뭐냐면, GD가 군대에 들어가 있는 동안 국내의 남성 패션이 네. 멈춰 있었는데 다시 패션의 아이콘이 돼서 패션계를 흔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뭐 그냥 하나 올린 거에서도 이 룩이 과연 요즘스러운가? 아니다. 이건 좀 예전 거다. 뭐 이러면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사실 운동화보다 조금 더 갖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그 나이키 로고 있잖아요. 네네네. 로고가 있고 저스트 두 잇이 슬로건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해라고 한글로 써서 그 운동화에 이렇게 커버 포장지에 그렇게 로고가 박혀 있기도 하고 아직 판매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로고가 새겨진 에코백 같은 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해라고 이렇게 한글로 한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저건 안 파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뭐 이렇게 제대하자마자 이런 정도로 사람들 줄 세우는 거면 GD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제대하기 전에는 그 샤넬의 앰버서더로 되게 활발하게 막 맞죠. 활동을 했었잖아요. 어떤 또 다른 그런 식의 어떤 행보를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은 느낌? 근데 많이 그 군대 있는 동안 많이 참았나 봐요. 요즘 인스타그램에 속속 목격담 많이 올라오는데 라이카 전시도 지금 그 또 VIP 참석해가지고 사진 찍힌 것도 나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활발하게 뭔가를 계속 이런 식의 작업물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생각보다 뭐 음반이나 이런 것보다도 패션에서의 콜라보레이션 되게 아티스트나 뭐 어떤 디렉터로서의 행보를 많이 더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진짜 뭐 연예인으로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런 디자인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셀럽으로서도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GD 콜라보 말고도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어떤 협업의 제품을 보이거나 한정판들을 내면 이 들어응모하는 줄이 항상 장사진을 이루잖아요. 그쵸. 매장 앞에 홍대 매장도 그렇고 그 한남동에 아마 그 꼼데갈송 그 매장에서도 이거 응모 추첨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군대 휴가 나오고 군복 입고 여기 와서 이거 뽑는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얘는 뽑으면 일단 로또 같은 건 거죠. 그쵸. 리셀가가 내가 12만 원에 주고 산 운동화가 다음날 120만 원이 되어 있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 뭐 이런. 그 워낙 그 운동화 시리즈를 모으시는 특히 남성분들의 맞아요. 경우에는 안 신잖아요. 네, 내부를 감아놓잖아요. 네네. 그리고 막 그런 방이나 막 작업실이 따로 있고 막 다 네네. 모아놓고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런 줄을 서는 분들은 자기가 거기에 줄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힙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어떤. 그게 이제 어떤 해외에서 그런 그렇죠. 식의 어떤 예전에 막 슈프림에서 네, 줄을 맞아요. 선다든지 그런 문화에서 이렇게 온 건데 그게 이제 리셀가가 너무 치솟는 것 때문에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여전하게 이어져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주변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파트 같다고, 부동산 같다고. 음. 그러니까 가격은 리셀가는 형성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제 그렇게 팔리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이거 집 같은 거 아니냐며.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게 지금 최고가인가 아닌가를 맞아요. 그걸 모으고 리셀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막 치밀하게 공부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위클리 이슈는 떠들썩했던 주디드래곤의 콜라보 소식이었고요. 다음에 뭔가 들어오면 저희도 한번 좀 가서 줄 좀 서볼까 봐요. 그럴 어떤 줄 설 수 있으세요? 맛집도 줄 안 서시잖아요, 본범님. 그런 거 줄 서볼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 자꾸 이런 거 막 500, 300 이러면 나도 저 로또에 한번 막 이러면서.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것도 네. 괜찮겠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네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67화 물건이 사라지고 경험을 사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리테일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되게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유난히 더 폭발적으로 어떤 시그니처가 되는 공간들이 많아지면서 그 변화하고 있는 리테일 공간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이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리테일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 하면서 계속 나왔던 것들이 온라인 채널이 어쨌든 계속 확장되고 플랫폼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실제 물건을 안 보고 구입하는 것도 우리는 이제 그 방법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공간 리테일의 변화에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플랫폼들이 되게 강력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 샵들이 변화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생각해보면 옷 같은 것도요. 안 입어보고도 사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더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나를 생각해보면 한창 처음에 그 소셜 커머스 생겨가지고 막 맞아요. 쿠팡, 티몬, 뭐 위메프 이런 거 생겼을 때 막 난리였고 막 거기서 뭔가 할인을 해서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막 흥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뭐
어떤 다양한 문제나 뭐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슈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그 인터넷으로 뭔가를 구매하고 굳이 보지 않고 입어보지 않고 사는 거에 익숙해지면서 뭐 우리가 되게 여러 번 계속 얘기했지만 W 컨셉이나 무신사 29cm 뭐 패션으로 치면 그런 식이고 아니면 식품으로 치면 뭐 마켓컬리나 헬로우 네이처 이런 데처럼 이제 약간 타겟팅된 쇼핑몰들 그러니까 뭐 나이에 따라 타겟을 할 수도 있고 취향에 따라 타겟을 할 수도 있고 이제는 뭐 그 편의점의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런 것마저도 배달을 해서 앱으로 서비스해서 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의 편의를 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오프라인에서는 굳이 물건을 구매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오프라인 매장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치솟는 임대료로 인해서 운영을 하는 데의 문제도 같이 맞물리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른 독특한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매장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한 발이라도 우리 매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만들려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팝업 스토어나 뭐 전시를 한다거나 시그니처 매장,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소상공인들은 네네. 더 그래서 매장을 안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목길에 맛집과 카페, 뭐 이렇게 병원처럼 방문을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식의 리테일만 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근데 보면은 그래서 되게 독특한 게 그런 거 있죠. 그 온라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스몰 브랜드가 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조금씩 크다 보니까 걔네가 모여진 어떤 공간들이 오프라인에 새롭게 오픈을 하는 네. 약간 그런 현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하던 애들이 장사가 안 되고 매장들을 철수하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향으로 전환을 하거나 굉장히 다른 현상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의 어떤 팔로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이제는 맞아요. 어떤 리테일을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해도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아마 그 매장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가깝게 가보실 수 있는 게 그 을지로에 있는 띵굴 마켓 같은 경우 사실 그게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온라인 쪽에서 훨씬 더 강하게 이제 보여졌던 소규모 브랜드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판매하고 했었는데 이게 강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 매장들이 지금 성수연방이라는 어떤 그런 공간 같은 데 애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광교 엘리웨이 갔다 왔었는데 네. 되게 놀랬던 게 거기가 이제 규모가 되게 크게 들어가 있는데 네. 네. 거기 들어가 있는 매장들도 대부분 이런 스몰 브랜드 편집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약간 쇼핑몰처럼 이제 공간이 구성이 돼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식당조차도 그런 식당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되게 놀랬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작은 브랜드들이 어쨌든 그 뭐죠? 큰 브랜드들이 거쳐야 할 단계의 스텝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축소시켜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대응을 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그렇게 움직이는 브랜드들이 더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캐치해서 반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 리테일이 그 SNS나 이런 거에 빠르게 변화하는 호흡을 좀 따라가줘야 되는 맞아요. 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동안은 막 뜨는 골목이 되게 이슈였는데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세 사라지는 그런 어떤 소상공인들, 뭐 작가들, 디자이너들 이런 그들의 어떤 작업실이나 뭐 가게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의 문제가 점점 더 불거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을 선회하지 않으면은 뭔가 길게 지속하기 어려워졌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물건을 이제 보면은 걔를 오프라인 가서 살려고 치다가도 걔가 온라인에서는 할인을 들어가거나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프라인 매장 가서 제품을 확인하더라도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안 트렌드에서도 그 구매 형태에 대해서 막 맞아요. 그 용어를 막 붙여서 막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 혹은 뭐 온라인에서만 구매하는 소비자들 이런 식으로 막 유형을 나눴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구매가 더 익숙해졌고 오프라인 매장은 경험을 위해서 간다거나 뭔가 또 뭐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백화점마저도 옷 매장을 밀어내고 유명한 카페들이 선점을 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백화점 가보시면 모든 층마다 카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프리미엄한 맞아요. 디저트 네네. 그런 뭐 고디바라든지 맞아요, 약간 그런 맞아요. 식의 뭐 도레도레 뭐 이런 맞아, 거나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남성층에는 스타벅스가 있다면 그 다음 층에 가서 여성복 매장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빵이 베이커리가 좀 유명한 커피숍이 붙어 있다거나 네. 뭐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도 강남점에는 4층에 가면 여성복 조닝이죠. 근데 거기에는 서점과 커피가 같이 들어가 있죠. 네네.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소비자들한테 와서 머무는 공간을 마련을 자꾸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백화점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면 팝업을 진행하는 곳 아니면 그런 디저트나 카페 거기에 맞아요. 사람들이 몰려 있고 온 매장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거리진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아니면 이제 지하죠. 지하 식품관. 지하 식품관마저도 요즘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쪽 지방 어디 지역 어디에 되게 유명한 로컬 베이커리 이런 거 그런 거 다 거기 줄을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무슨 당 이런 거 한 네. 번씩은 다 팝업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저 며칠 전에도 백화점 갔는데 모든 줄은 다 거기에만 서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긴 저도 백화점 가면은 일 때문에 약간 둘러보러 가는 거 아닌 이상에 옷을 제가 거기서 안 사니까 저도 모순이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백화점을 안 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그 엘리웨이 광교나 이런 조금 네네. 성수연방 이런 식으로 조금 요즘 새로 생겼다더라 핫하더라 하는 데는 어떤 공간인가를 이제 궁금해서 보러 가기 위해서 오히려 갔다가 거기서 뭐 밥을 먹는다든지 디저트를 산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그러는 경우는 있어도 백화점을 뭔가 구매 목적으로 혹은 쇼핑 목적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화점이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살아나야 할 방법들을 생각을 해내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백화점을 좀 다양한 형태로 가져가는 건데 뭐 어떤 백화점들은 완전히 백화점을 약간 갤러리 형태처럼 해서 되게 유명 작가의 작품 같은 것들을 그 중앙 홀 있는 데에다가 옛날 같은 거기에 매대가 깔리거나 옷에 마네킹이 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작품을 갖다 놓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온라인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브랜드들 있죠. 되게 가격적인 면에서 절대 백화점에 예전 같으면 들어오지 못했던 브랜드들이 전부 다 이제는 백화점 매장 안으로 다 들어온다거나.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네. 약간 말이 많았던 게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백화점은 수수료의 어떤 맞아요. 문턱이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SNS에서 잘 나가다가 백화점에서 팝업 제안을 받아서 몇 번 해봤는데 그게 이제 좀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기도 하고 그 수수료 문제도 참 이렇게 뭔가 지속 가능한 것을 위해서는 약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공간들은 아예 공방 같은 컨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으로 들여와가지고 가죽 공예 뭐 이런 거 만들기 네네. 하거나 그 뜨개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클래스 같은 거를 뭐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약 받아서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체험하는 거를 하게 한다거나.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네. 경험을 사기 위해서 그 공간에 갔다가 네. 그냥 그 연결돼서 뭔가를 사게 되면 거기서 뭔가 살 수는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낸 변화가 그런 클래스들이 많아지거나 맞아요. 전시를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뭔가 기간을 두고 팝업의 형태로 가져가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팝업이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대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긴 그리고 팝업을 하면은 기간 한정이니까 네. 그 기간에 가야만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되게 약간 맞아요. SNS에서 나만 못 갔어. 이거 끝나기 전에 가야 될 텐데 막 이런 느낌을 되게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심리가 생겨요. 네. 그래서 그 날짜 안에는 어떻게든 가보려고 한 네. 번이라도 더 거길 나가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심리 때문에 팝업을 하나 보다. 그리고 네. 팝업은 어쨌든 한시로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을 덜 들이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힐 수 있고 이슈가 될 만한 이미지들을 만들잖아요. 비주얼적으로. 네. 그게 공간 디자인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만큼 인스타그램업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공간에 모이는 그 인구의 밀도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몇 번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만 어쨌든 판매 공간이 아니라 체험 공간 형태로 뭔가를 좀 변화시키는 이슈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근래에 이제 본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공간이 하나가 저 그 출장 갔었을 때 봤던 거였는데 그게 밀란에서 울리치라는 브랜드 있거든요. 네. 그 브랜드 매장 갔었을 때 거기 안에 그 콜드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이 콜드룸이 그 전에 어디 다른 브랜드에서 먼저 한번 했었었거든요. 그게 캐나다 구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되게 많죠, 그 브랜드. 네네. 거기서도 했었는데 영하 25도 네. 정도 되는 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옷을 입고 그 방 안에 들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제 배경도 막 이렇게 눈 오는 배경 이런 거 다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자기네 제품을 입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께 얼마나 따뜻한지 한번 느껴봐라. 근데 그거를 매장 안에다 공간을 구성해 놓으니까 이게 뭔가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옷을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착용을 좀 해보고 싶게 되고 매장에 그런 걸 해놓으니까 되게 경험도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했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약간 뭐 SNS를 통해서 그게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체험해보는 사람은 그 브랜드를 아는 사람의 극히 일부일 수 있겠지만 SNS에 퍼져나가게 되면 그거의 상징성이나 또 화금력이 또 있지 않을까. 이게 패션 브랜드 중에서 이런 체험 같은 거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리테일이 가능한 게 스포츠 브랜드 같은 경우들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브랜드도 그렇고 스포츠 브랜드는 이게 좀 더 용이한 거죠. 그 스포츠나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자연을 디지털로 체험하게 한다든지 맞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글로벌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약간 그 뭐 한 2층짜리 규모의 매장이 되는 데들은 안에다 클라이밍 네네. 그 암벽을 만들어 넣는다거나 네.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거 뭐라 그러죠? 러닝머신? 네. 이런 거 갖다 놔가지고 거기서 농구도 막 하라고 네, 그러고. 맞아요. 나 뛰는 거 이런 것도 체크해주고 발 밸런스 체크해주고 맞는 운동화 주고 그 과학과 뭔가 그 체험을 되게 맞아요. 이렇게 믹스하려는 그 안에서 막 아트적인 것도 막 있고 막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브랜드가 가진 어떤 속성을 되게 잘 이용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소비자들을 이제 끌어들이게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어떤 브랜딩의 경험이나 체험 요소가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을 끌기에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걸 제공해주는 브랜드를 더 힙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힙하다고 느껴야 그것의 물건을 사게 되는. 그러니까 막상 공간에서 물건이 팔아서 막 수익이 다 나는 구조가 아니더라도 공간에서 경험을 하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그 연결이 굉장히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제는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매장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고 힙하다고 느낄까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되는 지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일 때문에도 이런 게 찾고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어쨌든 패션 쪽에 관련된 걸 많이 찾아야 돼서 내가 패션이나 뷰티 쪽이 더 많이 찾아지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패션이나 뷰티 영역이 온라인에서 시장을 많이 빼앗긴 게 너무 많은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한 여러 방법으로 오프라인에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이런 사례들이 많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DIY 체험도 안 네. 해본 브랜드 없을걸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살 방법을 찾다 보니까 모든 럭셔리 브랜드를 비롯해서 뭐 저 중저가의 브랜드까지도 모두 다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보는 건 거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하지만 결국 선택을 받는 브랜드들은 또 일부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F&B 브랜드는 그런 형태의 체험을 굳이 더 붙이지 않아도 어쨌든 먹으러는 가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오히려 네. 그래서 더 디저트의 비주얼이나 그거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그거 있죠. 뭐 하나 진짜 카레를 먹어도 이렇게 딱 갈라서 가르는 순간 이렇게 계란이 폭포수처럼 나온다거나 맞네. 그런 요소 뭐 거기에 스마일 표시가 돼 있다거나 디저트도 막 맞아요. 딱 반 가르면은 거기서 막 아트가 막 나올 것 같고 드라이 아이스 좀 날려주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런데 가면 꼭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해서 맛이 반드시 따라오지는 않는? 맞아요. 네. 아, 그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 하다 보니까 느꼈는데 한동안 그래서 되게 유행인 게 솜사탕 얹어주는 커피였나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거부터 시작해서 무슨 도넛을 올리는 것도 네, 있고. 도넛 커피도 있었고 그거 이제 약간 더티 커피 네, 맞아요. 막 줄줄 네. 흘러내리게 해가지고 그런 건 막 영상으로도 찍어서 공유하고 맞아요. 진짜 그러네요. 아, 식음료 사업도 역시나 그 마찬가지네요. 뭐 피자나 이런 거 먹을 때 막 음. 불쇼하는 것도 많고. 아,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얘기하다 그리고 보니까 예전에는 해외에서 봤던 뭔가 그런 뭐 디지털 어떤 화면으로 막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식당들이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생기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어디까지 경험할 것인가, 어디까지 인스타그램업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치열한 어떤 경쟁의 홍수가 아닌가. 근데 어쨌든 브랜드가 뭔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여러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 브랜드 결하고 맞아떨어지는 어떤 행보를 해야 소비자들이 좀 더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슈가 되고. 그쵸.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비주얼에만 집착을 한다든지, 뭐랄까, 진정성이나 어떤 정말 그 브랜드 캐릭터가 결여된 어떤 행보를 보인다거나 하면 또 소비자들이 되게 차갑게 식잖아요. 그 애정도가 되게 빨리 끌어오르기도 했다가 또 차갑게 식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제가 봤던 것 중에는 그 자기네 브랜드 문화 같은 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럭셔리 브랜드 돈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네.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를 되게 잘 정리해서 박물관, 미술관처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예술 서적 같은 것들 잘 모아서 서점을 구성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 최근에 본 것 중에 에르메스 네. 아주 좋은 브랜드죠. 아주 럭셔리한 네, 브랜드죠. 그쵸.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매장을 레코드샵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했었어요. 팝업 형태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음악 앨범이나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비닐 커버가 아니라 에르메스 스카프로 감싸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0 몇 가지 되는 다양한 패턴의 스카프로 감싸놔서 이거를 방문객이 음악을 들으려면 이 스카프를 이렇게 풀어서 앨범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느껴보라는 거죠. 우리의 스카프 얼마나 보드라운지. 궁극의 촉감을 네. 그 촉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매장 와서 만져보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뭐 유스의 감성으로 푸느냐 럭셔리의 감성을 푸느냐는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경험을 남다르다고 느끼게 하는 지점으로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네요. 결국에는. 네. 근데 저는 그리고 이런 체험 공간들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호기심이 더 가는 공간과 아닌 공간의 차이점에 그게 뭐였나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로 왜 체험하게 해가지고 무슨 갑자기 이렇게 파사드 세워놓고 내가 앞에 서서 네.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막 이렇게 뭐 그림으로 갖다 맞춰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전 그런 거는 약간 별로 체험하고 싶지 않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에르메스 이런 것처럼 촉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조금 더 감각을 좀 더 이렇게 일으키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체험이 결합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놀이 공간처럼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타이틀에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받는 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 디지털이어도 되고 아날로그여도 되고 큰 상관은 없지만 그거를 혹하게 만들 수 있는 주제가 얼마나 좀 독특하고 약간 핫하다고 느껴지느냐가 좀 소비자로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일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나한테 요즘스러운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거를 쫓는 어떤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팝업이면 팝업의 타이틀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얼마나 뭔가 나의 관심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좋은데? 이 아이디어? 이렇게 느끼게 해주느냐. 근데 그게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경험을 하는 거로서 그게 카페든 어떤 전시든 팝업 행사든 나한테는 그게 다 동률인 것 같은?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디 갈까를 했을 때 이번 주는 전시 하나를 꼭 보고 싶어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번 주에 뭔가 나에게 영감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를 했을 때 어떤 전시는 이 주제가 좋고 어떤 카페는 이 컨셉이 좋고 성수동에 새로 생긴 어떤 핫플레이스는 이렇다더라 하면 이 세 개를 동률로 놓고 나의 구미에 더 당기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 모두 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모두가 경쟁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렇죠. 갤러리는 갤러리끼리 경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갤러리는 모르겠어요. 카페하고도 경쟁.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엔 진짜 그렇게 관점으로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시간이 자유로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 동안 SNS에 핫한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주말에 내 시간 짬내서 딱 한 군데를 선택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인증도 할 수 있고 나도 경험을 충족할 수 있고 갔다가 관심 있는 거 구매할 수도 있고 그런 데를 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의 컨셉 안에서 다양한 걸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것들이 더 활발해지는 것 같은데 이 복합 문화 공간조차도 이제는 그냥 마구잡이로 모아놓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쵸. 전체적으로 어떤 컨셉과 얘기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 건물의 디자인부터 일단 아주 훌륭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여있는 브랜드들도 소비자들이 좀 와서 돈을 조금이라도 몇천 원씩이라도 쓸 수 있게 만드는 형태의 브랜드들이 모아야 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오늘 되게 네. 브랜드 기획자 입장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네요 진짜. 네,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나 선택지가 되게 섬세해지지만 또 워낙 많은 어떤 핫플레이스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또 경쟁이 또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피님 요즘에 이제 보신 것 중에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매력적이었던 인상적이었던 어떤 공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핫하다는 데는 요즘에는 그 성수동 쪽에 좀 더 모여있지 않나. 근데 맞아요. 성수동이 근데 좀 특징적인 게 예전에 핫플레이스라고 뜨는 골목들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아기자기한 상점이랑 이런 게 막 몰려 있었잖아요. 근데 성수동은 좀 한 골목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여기저기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막 그 줄을 세우는 어떤 큼직한 공간들, 이렇게 공장을 리뉴얼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 창고를 리뉴얼했다든지 그래서 처음에 성수동이 뜰 때는 뭐 대림 창고나 어니언 카페 이런 데가 사람이 막 엄청 몰리면서 이제 여기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유 오피스 공간이 코사이어티나 뭐 이런 네. 데도 얘기했지만 정말 자기 개성을 좀 담은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떤 리테일의 형태를 가져가든 되게 독특한 개성을 담은 성수연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쇼핑몰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굉장히 핫한 공간이 많은데 좀 관심 있게 봤던 데는 사실 못 가본 곳이에요. 아모레퍼시픽 성수. 요즘에 너무 핫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정하고 나서 저는 가장 먼저 떠올린 공간이 아모레퍼시픽 성수였는데 여기에 그 가장 독특한 어떤 지금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아모레퍼시픽의 그 수많은 뷰티 브랜드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 맞아요. 살 수 없어요. 그게 가장 저는 좀 대부분의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 이런 곳이야라고 컨셉을 막 의리의리하게 보여주면서 그 브랜드 아모레퍼시픽 얼마나 많아요 사실. 제품 너무 많잖아요. 저 한 3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매장이 그 한 30개 가까이 되는 브랜드에 한 2,000몇 개? 뭐 3,000개 아무튼 되는 제품을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매는 할 수 없는? 그렇죠. 테스트만 할 수 있고. 네, 네. 가면 메이크업 다 해주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물건을 팔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컸고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이 성장할 만큼 성장한 기업이잖아요. 그 브랜드들이 오히려 너무 그 안에 소속된 브랜드들이 소비자들한테 익숙해져 버린 그런 기업이 되어서 이 기업한테는 당장 하나의 매장을 열어서 하나라도 더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약간 지속가능성 브랜드의 어떤 수명을 위해서는 뭔가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좀 신선하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팔고 싶지만 팔진 않고 뭔가 우린 이런 곳이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체험은 막 또 한가득 모아놓고 그런 게 아닐까. 여기서 유일하게 파는 건 루프탑이 붙어있는 오설록이죠. 티하우스. 거기서 그 성수에서만 있는 메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살 수 있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성수 토너. 맞아요. 근데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네. 꼭 마치 그 링거에 액체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걸 사고 싶으면 공병을 구매해서 공병에다가 이제 링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공병에다 토너를 넣어가지고 맞아요. 구매를 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브랜드의 상징성과 경험의 요소만 딱 집약을 한 거죠.
그 병도 되게 레트로하고 귀엽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여기 가면은 아모레퍼시픽의 그동안에 뭔가 히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방문 판매하시던 네. 분들의 그 유니폼부터 자기들의 이제 아카이브 보여주는 네, 거죠. 옛날 간판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거 엄청 인증샷 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요즘 레트로, 뉴트로 뭐 이런 거 굉장히 유행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매장의 위치도 어쨌든 그 성수동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또 지금 방금 피님 말씀해 주셨던 어떤 스팟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둘러볼 겸 동네 탐방 그냥 같이 하는 네. 그러면서 꼭 한 번씩 들리게 되는 그런 장소로 완전 이제 자리매김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수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들이 약간 지금 이제 포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맞아요. 지금 그쵸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기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됐다가 지역이 좀 많이 상권이 죽은 동네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게도 그렇죠. 삼청동 같은 경우나 이런 곳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무슨 리단길 뭐 이런 거에 목숨을 거는지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을 제기하는 글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게 뜨고 나면 그 길을 뜨게 한 사람들은 다 월세 때문에 물러나야 되고 결국엔 프랜차이즈한테 점령을 당하게 되잖아요. 신사동 가로수길도 사실은 그 뷰티 브랜드가 점령을 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이태원 경리단길도 사실 요즘 문제가 되게 횡하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가 많고 뭐 최근에는 서울대 샤로수길도 있고 송파구에 송리단길도 있고 망원동 망리단길 뭐 경주에는 황리단길 해운대는 해리단길 전주에는 막 갱리단길 이러면서 경기도나 약간 지방에도 그런 길들이 생기더라고요. 대부분 그 무슨 길들은 약간 F&B 쪽 중심으로 해서 되게 조금 이슈가 되는 브랜드들 줄 서서 먹는 집들이 딱 포진을 해 있고 그 주변으로 독립서점을 비롯해서 아기자기한 소품을 예, 파는 소품샵 곳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골목이 약간 형성되는 그런 근데 느낌인 것 그렇게 같아요. 해서 소문이 나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어떤 그쵸, 현상이 대기업자본의 생기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길의 어떤 색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익선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길의 생명력이 너무 짧은 거예요. 리테일의 생명력도 짧은데 근데 그거에 반해서 성수동은 약간 그게 잘 조율이 되는 어떤 동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성수동 같은 경우는 어떤 주민들의 힘으로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조절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 성수동이 아무래도 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면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길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아서 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서울숲 쪽도 또 있고 약간 뚝섬역까지 막 퍼져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큰 규모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카페들도 물론 작은 카페들도 있긴 하지만 뭐 성수연방 대림창고 뭐 우리가 얘기했던 아모레퍼시픽 다 되게 큰 규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좀 작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와 협업을 맺지 않으면 또 이렇게 거기서 운영하는 게 과연 쉬울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 공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게 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그 요소들 있잖아요. 네. 지금 계속 나왔던 게 이제 어쨌든 맛있는 음식과 예쁜 커피, 예쁜 커피라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맛있는 음식과 먹을거리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비주얼적으로 뭔가를 좀 올려볼 수 있을 만한 공간에 그런 장소들이 있고 그리고 식물이 어쨌든 꼭 하나씩 붙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면 풍경적으로 뭔가 볼만한 그런 공간들 그런 것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아예 이제 좀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들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 브랜드들 같은 경우 보면은 애기들 체험 공간들 되게 잘 만들어 놓는 데도 많더라고요. 네네. 상대적으로 애기들 놀이 공간도 요즘엔 되게 이슈 되게 많이 되잖아요. 키즈 카페 말고도 뭐 제가 본 거 중에 애기들 네일하고 헤어 해주는 그런 브랜드 같은 공간들도 거기는 엄마들이 차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한켠에 마련해 놓고 해가지고 엄마랑 애기 같이 노는 공간인 거예요. 그런 체험이 같이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서 6, 7만 원 쓰는 거는 일도 아닌 공간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브랜드가 돈 버는 데는 다 따로 있구나 말이야.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소비가 굉장히
경험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돈을 술술 그러니까 새는 돈이 되게 많아질 수도 있는 맞아요. 이게 막 경험이 프리미엄해지고 취향이 세분화되는 게 되게 뭐라 그럴까 문화적으로 성숙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더 사치스러워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일 때문에 잠깐 도쿄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었는데 낸도 디자인 스튜디오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꽤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편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그쵸.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낸도 디자인 스튜디오의 가장 큰 특징은 좀 심플한데 그렇죠. 약간 위트를 네네. 주는 네.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로서 가까운 브랜드라기보다는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슈로 더 많이 접했던 맞아요. 그 낸도 스튜디오의 디자인이 이렇게 위트 있다 이렇게 좀 상징성을 지닌다 이런 걸로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방법론 같은 책들도 인기가 국내에서 많아서 책으로 출판이 돼가지고 또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고 네.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낸도 디자인 연구소에서 그 롯본기 힐즈 그 전망대에 카페 팝업 카페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팝업 카페 이름이 가차가차 커피라고 해서 그게 뽑기라는 뜻을 가진 건데 뽑기 기계가 놓여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인 카페인 거예요. 뽑기 기계에다가 내가 500엔을 넣고 공을 하나 뽑아요. 그럼 걔 공을 열면 안에 원두가 들어있어요. 원두 봉투가. 그럼 걔를 잘라서 자동 그 갈아주는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자동으로 갈려서 그 드리퍼에다가 딱 담겨져 나와요. 그럼 그 공간에는 직원이 아예 없나요? 없어요. 그럼 걔 드리퍼를 가지고 저 물 내리는 데다 갖다 넣으면 버튼을 누르면 또 알아서 물이 자동으로 내려와서 커피가 내려져요. 그렇게 해서 그 커피를 받아서 그게 전망대가 52층인가 53층에 있어요. 네. 그 뷰를 보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거죠. 근데 그걸 한 행위를 다들 동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이거를 인증을 하는 방법들로. 그런 면에서 좀 되게 그 디자인 연구소가 하는 행보랑 되게 잘 맞는 형태의 팝업 같은 거예요. 이들이 사실 커피 전문점을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디자인 연구소인데.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뭔가 이 팝업을 하니까 여기가 너무 궁금해져서 가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걸 한다는 거 자체에서 아 되게 매력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뽑기라던가 뭐 풍경을 본다던가 이런 거는 요새 많이 리테일에서 보여주는 되게 그쵸.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놀이처럼 하게 네. 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요즘 많이 한다는 그런 경험의 요소와 브랜드의 어떤 유니크한 것들이 잘 만나면 그러니까 약간 너무 생소한 것보다는 약간의 친숙함과 약간의 또 낯섦 이런 것들이 경험에서 좀 같이 잘 믹스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아 이거 좀 경험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놀이처럼 할 수 있게 한다는 포인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흥미를 유발하게 하면서 내 행동을 조금은 하게 내 액션이 그래도 몇 프로는 들어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DIY를 좋아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 되어 있는 걸 사실 우리가 짜맞추는 행위만으로도 내가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비자한테 리테일 공간에 와서도 몇 프로라도 그 사람들이 이 공간에 필요한 존재로 인식돼가지고 이걸 하게 만드는 어떤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거죠. 어렵네요 정말 브랜드 돈 벌기 참 입장에서는. 어렵죠. 네, 오늘 다양한 리테일의 어떤 변화들, 특히 요즘 많이 보여지고 있는 뭐 팝업의 형태나 플래그십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조금 저는 아쉬운 거는 이제는 한 번 가본 장소를 아주 여러 번 가는 그 단골은 약간 좀 많이 없어지는 나도 내가 사는 내 동네에 단골 가게가 몇 개나 있나를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지금 제가 이 마이크 때문에 박수를 못 치는데 지금 이 말씀에 너무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진짜 저도 그래요. 네. 내 동네 내 주변에 내가 단골로 갈 수 있는 카페가 있나. 그러니까 너무 빤빤하고 예쁜 카페가 진짜 많은데 네, 내가 편하게 매일매일 가서 후줄근하게 가서 커피 사 먹고 싶은 카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너무 아쉬워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조차도 내 집에서 먼 여행지 이런 곳에서는 또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정작 내가 사는 동네에는 또 그런 게 별로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건 진짜 아쉽네요.
갑자기 아쉬움으로 끝나는 방송이 됐는데. 하지만 또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의 어떤 공간은 또 많아지는 거니까 내 삶에 있어서도 그런 거에 약간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를 얘기하면서도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오늘 네네. 기존의 방송들보다 훨씬 좀 더 되게 우리 오늘 되게 트렌드 방송 같았던 거 그죠? 아시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주를 염두에 둔 방송인가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주 예고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다음 주 주제는 아듀 2019 웰컴 2020입니다. 네, 올해 하게 되는 저희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요번에 조금 이르게 2019년을 마무리하는 방송을 하고 그리고 좀 이르게 겨울방학에 잠시 들어갔다가 네. 정비를 하고 내년에 돌아올 예정이거든요. 네, 아쉬워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있었던 어떤 일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면서 트렌드를 한번 제대로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를 좀 정리하고 2020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좀 주목을 받을까 뭐 이런 저희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좀 정리해보는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주세요.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네이버.com으로 사연 주세요.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67화 물건이 사라지고 경험을 사는 공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본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